기술의 등급. 1997년에 발생했던 한국의 외환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었고, 수주받은 선박의 선수금과 대금이 달러로 유입되어 환차익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외환위기는 차입금에 의한 타격이 컸기 때문에 한라중공업과 대동조선은 부도 사태를 맞이했고, 대우중공업은 그룹 차원의 파탄으로 화의 절차를 밟게 되었지만, 한국의 조선산업 전체로는 외환위기가 호기로 작용했습니다. 세계 조선시장도 연간 발주량이 2,200만에서 3,700만 톤에 이르는 등 호조세가 계속되어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이 20세기 말부터 조선산업이 불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건조시설을 축소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초반에 조선산업의 호황기가 도래했을 때 몇몇 조선 전문가들은 호황이 10년 정도 갈 것이며 이후에는 조선산업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중국 효과로 인하여 세계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호황을 맞이하면서 선박에 대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일본이 이를 소화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중국도 대대적인 조선산업의 육성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1999년에 수주량 기준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랐었습니다. 1997년에는 일본이 37.9%, 한국이 29.2%를 기록했지만 1999년에는 한국이 33.3%, 일본이 26.0%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2001년을 제외하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수주량 기준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5년에는 한국 32.4%, 일본 22.6%, 중국 15.8%의 순서를, 2007년에는 한국 37.7%, 중국 36.0%, 일본 11.5%의 순서를 보였습니다. 한국 조선산업 위상은 세계 조선업체의 순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2006년 9월에 수주 잔량을 기준으로 세계 10대 조선업체 중에는 한국의 조선업체가 7개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STX조선, 한진중공업이 그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모든 선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중심으로 세계 2위를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 밖에 세계 10대 조선업체에 포함된 기업으로는 대련선박중공업 중국, 외고교조선 중국, 고요조선 일본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6개 업체와 중국의 4개 업체가 세계 10대 조선업체에 포함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STX조선, 대련선박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외고교조선, 강남장업중공업, 후동중화조선이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연구개발 체제의 정비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에 우수한 성능과 높은 부가가치를 갖춘 선박을 설계하고 이를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경로를 차별함으로써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계기는 LNG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 표준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LNG선의 기술 경로 개척. LNG선은 조선 기술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최첨단의 기술 능력을 요구하며 한 척에 1억 달러가 넘는 초고가 선박에 해당합니다. LNG선은 LNG를 싣는 탱크인 화물창의 구조에 따라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으로 나뉩니다. 선체와 LNG 탱크가 분리된 모스형은 극지온으로 인해 선체가 파손될 위험이 적은 반면 용량이 확장이 어렵고, 선체와 탱크가 일체화된 멤브레인형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지만 대용량을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스형은 노르웨이의 모스 로젠버그사가 개발한 후 일본에서 상업화되었으며, 멤브레인형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가츠 트랜스포트와 테크니가츠가 기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1990년 이후에 LNG선 시장에 진출하면서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국인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모스형을 추종해야 한다는 주장과 앞으로 세계 LNG선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멤브레인형을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1990년에는 모스형의 국내 건조권을 독점하고 있던 현대중공업의 입장이 수용되어 모스형 LNG선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이후에는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주도한 멤브레인형 LNG선도 발주되기 시작했는데 한진과 대우는 가츠 트랜스포스, 삼성은 테크니컬 가츠의 기초기술을 활용했습니다. 1994년에는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LNG선인 현대 유토피아호를, 1995년에는 한진중공업이 동양 최초의 멤브레인형 LNG선인 한진평택호를 건조했습니다. 이어 1999년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멤브레인형 LNG선으로 각각 SK 서미트호와 SK 슈프림호를 내놓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03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플라즈마 용접 기법을 멤브레인형 LNG선에 적용함으로써 두 가지 형태의 LNG선을 건조하는 최초의 업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멤브레인형 LNG선에 도전하면서 건조기술의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LNG선 건조를 위해 외국에서 들여온 장비들은 국내의 작업 환경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이에 적합한 장비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LNG선 전용 자동 용접기, 단열박스 자동 조립장치, 본체 자동 주입장치 등과 같은 주요 장비가 모두 국산화되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통합 자동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그것은 최적화된 그룹 개념을 도입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장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운전 및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모스형 기술을 빌리지 않고 멤브레인형 LNG선의 상업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한 한국의 모험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멤브레인형의 약점으로 꼽혔던 안전성의 문제는 통신기기와 조선기자재의 발전을 배경으로 점점 완화되었고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인도한 멤브레인형 LNG선은 지속적으로 무사고 운항 기록을 세웠습니다. 멤브레인형의 우세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던 것은 LNG선을 비롯한 선박의 대형화 추세였습니다. 멤브레인형의 경우에는 탱크의 형상이 선박의 모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 선박의 대형화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등이 대형 LNG선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신설하면서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운송할 수 있는 멤브레인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멤브레인형은 LNG선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했으며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LNG선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멤브레인형에 뛰어든 일본의 조선업체들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멤브레인형 LNG선의 상업화는 한국의 조선산업의 기술 발전 패턴이 경로 추종형에서 경로 개척형으로 전환된 사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조선기업은 기존의 기술 경로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비약적인 기술 추격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LNG 선박 분야로의 진출이다. 만일 한국이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고 모방했다면 한국 기업의 관련 기술 수준이 일본을 능가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일본이 채택하고 있던 기술 표준인 모스형 화물창이 아니라 당시 상용화되지 않았던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선택하였고 이는 한국 기업이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 경로를 추종하기보다 새로운 기술력을 개척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2000년대의 기술혁신 활동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생산 설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신 정보 기술을 접목시켜 여러 단계를 동시에 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로봇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작업 지역에 투입됨으로써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더욱 진척되었습니다. 또한 선박의 수주에서 인도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전산화하여 공정 간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하고
핵심 기술의 개발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의 개발도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1년에 300건을 돌파한 후 2007년에는 900건에 달했고 2008년에는 1200건을 넘어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특허 보유고로 올랐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에 1997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전 세계에서 인도된 160척 중에 국내 업체들은 117척을 건조하여 70%가 넘는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LNG선의 수주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 59%였던 것이 2005년에 76%를 거쳐 2007년에는 90%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선종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LNG선은 한국 89.5%, 일본 7.2%, 중국 5.8%, 컨테이너선은 한국 64.4%, 일본 3.9%, 중국 20.0%, 유조선은 한국 59.2%, 일본 6.2%, 중국 26.0%, 벌크선은 한국 24.4%, 일본 14.7%, 중국 51.4%를 기록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복합적 기능 혹은 새로운 기능을 가진 선박을 잇따라 개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기술 선도자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LNG RV, FPSO, 쉐빙 유조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LNG RV는 LNG 선 위에 액체 가스를 기체로 바꾸는 장치를 장착하여 선박에서 곧바로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LNG RV는 대우해양조선이 2005년에 건조하여 벨기에의 엑스마에 인도한 바 있습니다. FPSO는 바다에서 원유를 채취하여 정류하는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삼성중공업은 2006년에 세계 최초의 자항 추진 FPSO를 개발하여 호주의 우더사이드로 인도했습니다. 쉐빙 유조선은 결병 해역에서 얼음을 부수어 나가면서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인데 2007년에 삼성중공업이 전후진 양방향 운행이 가능한 쉐빙 유조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하여 러시아의 소버컴플로드에게 인수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소위 신건조공법을 통해 공정혁신의 측면에서도 참신한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조선소들은 도크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추가 수주 및 건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박 수주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건조공법을 개발함으로써 도크에 추가적인 건설 없이 건조량을 늘리고 낱기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육상건조공법, 삼성중공업의 메가블록공법, STX조선의 스키드 런칭 시스템, 한진중공업의 댐 공법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대중공업 육상건조공법은 기존의 건조도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상에서 선박을 조립한 후 완성된 선박을 레일 위로 밀어서 바지선으로 옮기고 바지선을 잠수시켜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공법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메가블록 공법은 도크 밖에서 기존보다 5 내지 6배가 큰 초대형 블록으로 조립한 후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도크 안으로 이동시키는 공법이고, STX조선의 스키드 런칭 시스템은 선박의 절반씩을 육상에서 건조한 후 해상에서 연결하는 공법입니다. 한진중공업의 댐 공법은 도크에서는 도크 내 탑재가 가능한 길이만큼의 선박을 건조하여 진수하고 도크를 초과하는 구간은 육상에서 나머지 블록을 만든 뒤 해상에서 이 두 단위를 용접 결합시키는 공법으로서 댐은 수중 용접을 위한 물막이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조선산업.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은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침체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인해 수주 물량이 감소했으며 중국과 일본의 조선업계가
강력한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주요 조선업체들이 해양 플랜트에서 적자를 보는 가운데 몇몇 업체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수조 원대의 손실과 분식회계를 숨겨왔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내 조선업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10월 이후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각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2023년 5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양 플랜트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이후에 경쟁적으로 돌입한 분야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 3사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물론 난이도를 가리지 않고 수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부족하여 핵심 부품은 대부분 해외 업체에게 위탁을 맡겨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세일가스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해양 플랜트의 발주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조선 3사는 해양 플랜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산업에서 차지한 위상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주량 기준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해왔지만 2008년 이후에는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2011년, 2018년, 2020년에 일시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주량이 아니라 수주 금액으로 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여전히 우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주 금액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선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2007년의 경우와 2020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협회가 2007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은 가격 요인에서 103, 비가격 요인에서 99, 인력 기반에서 108 등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품질, 성능, 정보화 등의 기술적 측면은 물론 생산 인력, 설계 인력 등과 같은 인력의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가격 요인 123.5, 비가격 요인 77.8, 인력 기반 96.7을 기록하여 가격 요인에서는 이미 한국을 상당히 추월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이 101, 일본이 100, 중국이 73.6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2020년을 기준으로 조선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을 진단하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86.7, 일본이 84.6, 중국이 84.0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을 유지하고 있다는 징표로 읽힐 수도 있지만 세 국가 사이의 경쟁력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연구개발과 설계에서는 한국이 89.1, 일본이 84.1, 중국이 80.1, 생산에서는 한국 91.9, 중국 85.1, 중국 82.3으로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AM, 애프터마켓, 서비스와 수요의 측면에서는 중국이 1위인 반면 한국은 3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선종별로는 한국이 LNG선에서 상당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조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크선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소형 LNG선과 특수선박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벌크선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LNG선을 비롯한 다른 선종에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대한조선공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다가 1974년에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유조선 VLCC를 건조하면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가시하면서 세계적인 생산 규모를 확보하는 가운데 연구개발 체제를 정비하면서 설계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LNG선을 중심으로 기술 경로를 선도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